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예. 어제 6시에 오후 6시에 KBS, MBC, SBS 3사 발표가 먼저 있었죠. 네네. 그 후에 잠을 편히 못 잤을 것 같은데 어제 저녁 심정은 어땠어요? 충격적이었죠. 예.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머리가 그냥 새하얘져가지고, 야,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 일이 벌어지나?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초반에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이제 100구석 아니겠습니까? 이 100구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안도가 된다. 저는 진짜로요, 101석만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드렸었거든요. 101석만. 왜냐하면 출구조사가 KBS, MBC, SBS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 평균하면요. 그 레인지를 갖다가 평균하면은 몇 석이 나왔느냐? 93.5석이 나와요. 그러면 그래도 공영방송 KBS, MBC, SBS가 나름대로 돈을 수십억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표본이 뭐 한 30만 명, 70억 썼다 뭐 그런 이야기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자금과 인력을 갖다가 동원해가지고 도출해낸 결과인데 이게 틀려봤자 얼마나 틀리겠느냐. 그런데 93.5석이다?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더 올라간다라고 해도 97, 8석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101석을 달성할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100석하고 101석은요. 네.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야, 이게 100석을 갖다가 101석을 달성할 수 있을까? 저는 그때부터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1석만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다행히 뭐 이제 막상 뚜껑을 갖다 딱 여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뭐 이렇게 처음에는 뭐 이상한 결과도 뭐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110석 뭐 그 한 115석부터 하나하나 야금야금 이제 빠지기 시작하더니 109석에 수렴되기 하던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번에 출구조사는 완전히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방송사들은 책임을 지거나 사과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수십억 들여가지고 국민들을 놀래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방송사에서 좀 뭐라 그럴까 좀 진지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그나마 뭐 최악의 경우는 면했다. 차악 중에서도 차악인데 최악이 이만큼 있으면 최선이 여기 있으면은 뭐 중간도 아니고 그 차악보다도 더 밑에 최악에 가까운 차악인데 그래도 최악보다는 훨씬 100배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충격이 굉장히 컸었죠. 실제 이제 방송 3사 출구조사가 나왔을 때는 최저가 아마 75석인가요? 72석. 이렇게 나왔고, 최다가 111석. 3사 중에 어떤 방송사에서는 100석을 채 넘기지 못할 것이다. 지역구 비례 합산해서 100석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범야권이 200석을 훌쩍 넘어서 개헌저지선, 실제로 개헌저지선을 무너뜨릴 것이다. 200석을 한참 넘긴다는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도 나왔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나 국민의힘 범보수층의 승리를 또는 적어도 최소한의 어떤 의석수를 확보해달라고 좀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어제 출구조사가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선거는 좀 더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죠. 패배한 것은 패배한 것이고 또 21대 총선과 22대 총선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간의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데 또 이번에 왜 졌는지 달라진 것은 뭐고 아직 달라지지 않은 것은 뭔지 이런 걸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를 놓고 좀 총선 결과에 대한 뭐 특징이랄까요? 총평이랄까요? 이런 걸 좀 몇 가지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저는 21대와 진짜로 이렇게 절묘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21대랑 똑같아요. 제가 분석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21대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163석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더불어시민당이 공식 위성 정당이었거든요.
거기서 17석을 얻었어요. 그런 다음에 열린민주당은 자발적 위성정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최강욱 같은 사람들 거기서 3석을 얻었어요. 요 3개를 갖다가 합치면은 183석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4년 전에는 미래통합당이 84석이었어요. 그 다음에 미래한국당이 19석이었어요. 요 2개를 합치면은 103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그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 합친 게 109석이니까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103석보다는 6석을 더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그 국민의당이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3석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당은 국민의힘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3석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무소속이 5명이 있었는데 무소속이 누구냐? 홍준표, 김태호, 윤상현, 권성동, 이용호 이랬단 말이에요. 무소속 5석도 다 어디냐? 다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가 그 계산한 바로는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국민의당, 무소속 다 합치면은 몇 석이 되느냐? 111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111석이 딱 나온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뭐 막 계속 엎치락뒤치락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뭐 김근식 후보도 뭐 이겼다, 뭐 이긴 걸로 알았다가 뒤집어지고, 그다음 뭐 전주의 후보도 뭐 이긴 줄 알았다가 뒤집어지고,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야금야금 이게 그 깎여 나갔는데, 그래서 109석이 딱 됐단 말이에요. 109석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지난 그 21대 총선보다도 이게 보수 쪽 입장에서는, 여권 쪽 입장에서는 111에서 2석을 뺏긴 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뭐가 있냐면 개혁신당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혁신당 야당으로 생각하고 보수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제가 틀렸다라고 치고 만약에 개혁신당 2석을 그래도 범보수에 넣자, 범여권으로 넣자, 그러면 똑같이 111석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절묘한 그러한 구도가 만들어졌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200석의 의미에 대해서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개헌선 저지,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의결 저지, 그 다음에 3번째 대통령 거부권 저지, 4번째 그 국회의원들의 의원 제명권 저지. 그런데 사실은 탄핵하니까 탄핵이 막 그렇게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이 돼도 대통령 탄핵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이루어질 수가 없느냐? 국회에서 200석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탄핵을 의결할 수만 있을 뿐이지 대통령 탄핵을 땅땅땅 결정하는 데는 어디다? 헌법재판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는 직무가 정지되어 있을 뿐이고, 그때 만약에 헌재에서 이 정도 가지고는 저기 뭐 그 탄핵할 만한 그런 사유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하고 뭐 50부 100보다. 그래가지고 탄핵을 기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뭐 충분히 뭐 그럴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이 예측했던 것과는 반대로 나오긴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의결됐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도 뭐 탄핵 해가지고 갔다가 결국은 뭐 9대0으로 다시 이제 그 원상 복귀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탄핵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뭐 의원 제명 같은 경우는 뭐 이론적으로 있을 뿐이고 뭐 의원 제명 굳이 할 이유도 없고, 왜냐하면 200석 가지고 있으면 뭐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얘 허현준 의원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쟤 그냥 제명시켜, 이런 식으로 장난처럼 국회를 갖다가 운영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2가지다. 뭐냐? 첫 번째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저지하는 거. 그러니까 막 말도 안 되는 사회주의적인 뭐 당장 조국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고임금자들, 그러니까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 월급을 갖다가 그냥 깎자, 뭐 이런 식으로 법을 갖다가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법을 만들었을 때, 그런 사회주의적인 법을 만들었을 때 대통령이 그 국정을 책임지는 최고 통수권자로서 이런 부분들은 말이 안 된다라고 이걸 거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권한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 거부권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일이 됐을 건데, 제가 가장 소름 끼치고 진짜 큰일 났다, 진짜 이거 어떡하냐 걱정했던 건 뭐냐면요.
헌법이에요. 헌법. 네. 왜냐하면 200석이면은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상 개헌안 발의되면 이거는 50%만 국민 투표해가지고 50%만 넘기면 되거든요.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 50% 넘기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쉽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나 특히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도 뭐 마찬가지지만 조국 대표는 시간이 별로 없을 테니까 정말로 아쉽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9석만 우리가 더 가져왔으면 딱 그러면 200석을 갖다가 채웠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이번 총선으로 인해 가지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당장 이재명 대표는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일부터 다시 재판 들어가야 됩니다. 내일부터 다시 재판해야 되거든요.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버틸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무죄가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빨리 그 다음 대선이 그냥 빨리 이제 시작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원래는 방법이 두 개인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대통령 탄핵시켜가지고 끌어내리는 방법. 그런데 의결은 가능할지 몰라도 헌재에서 결정을 할까? 뭐 대통령이 뭐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그러한 탄핵당할 만한 사유가 있나?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의심스러우니까 탄핵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은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지금 있는 대통령도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헌법 개정을 갖다가 하면 그러면 그 힘으로 밀어붙이면은 결국은 지금 대통령이 뭐 1년 안에 물러나게 되는 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1년이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까지 버틸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계산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와가지고 야 너무너무 아깝다 뭐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할 텐데 어쨌든지 간에 그러한 개헌선을 저지했다라고 하는 게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만약에 이것까지 뚫렸다라고 하면은 그럼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선 좀 평가 몇 가지 하기 전에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연관해서 좀 평가를 좀 해볼 필요도 있는데요. 제가 우선적으로 뭐 다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서울 지역에 이렇게 당선자와 낙선자들 여러 곳을 살펴봤어요.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 낙선자 중에 예를 들자면 윤희숙 의원, 네네. 전주의 의원, 윤희숙 후보, 전주의 후보, 구자룡 후보, 김근식 후보, 박용찬 후보, 이해운 후보, 장진영 후보, 오신환 후보 이런 후보를 쭉 제가 살펴봤거든요. 김병민도 빠졌네요. 예, 김병민 후보, 네. 예, 구자룡 후보는 1.6% 차이고요. 이해운 후보 3%, 윤희숙 후보도 제 기억엔 3%인가 4%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1, 2%짜리가 굉장히 격차, 1, 2% 격차로 낙선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몇 석이 있고 3 내지 5% 정도로 낙선한 또 국민의힘 후보들이 굉장히 여러 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박빙의 선거가 이루어진 것들이 실제로도 많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 이번 선거는 전체적으로는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정권 심판을 우선적으로 선택했다고는 보는데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좀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를 견제하고 심판하는 것을 좀 주요하게 봤다고는 보이는데 이번 3월 초에 보면 2월 말까지 굉장히 국민의힘이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네네. 3월 달 초에 3월 3일에 조국혁신당이 창당을 하고 또 그 이후에 큰 사태가 국민의힘의 악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종섭, 네네. 그다음에 황상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 아주 박빙의 1 내지 2% 또는 3 내지 4%진 서울 지역의 상황을 보면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내용적으로 선전한 지역들은 적지 않다 이렇게는 보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아니 내용적으로 선전하면 뭐 합니까? 한 표라도 지면 지는 거지. 아무 의미 없어요. 예. 그 뭐랑 똑같냐면 옛날 이제 고시 공부할 때 예. 공부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험 많이 보면은 아무래도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형 이건 뭐야? 이거는 뭐 학설이 어떻고 판례가 어떻고 잘잘잘잘 나와. 시험 보면 맨날 떨어져요.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모의고사 100날 잘 봐봤자 수능날 배탈 나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을 갖다가 해야지 그런 식으로 자위하는 건 저는 마땅치 않다. 지금 같은 시점에 있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앵커가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들은 다 이겼어야 될 사람이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은 참 희한하게 여러 가지 것들이 아주 이렇게 막 이렇게 엮여가지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나 싶을 정도의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역사적으로 한번 돌이켜 보면은 강서구청장 선거가 있기 전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강서구청장 선거 있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예. 기세가 올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대처를 잘못해가지고 예컨대 뭐 10%로 질 거를 갖다 17%인가 그렇게 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부터 분위기가 확 다운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오죽하면은 집권한 지 2년도 안 된 그 집권당에서 비대위가 꾸려졌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된 게 작년 크리스마스 그때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장성민 의원이 뭐 160석, 170석까지 가능하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때 그다음에 뭐 여권에서 그런 이야기하면 그러려니 하는데 야권에 있는 최병천 소장도 그럴 수 있다. 여기에다가 뭐 기본적으로 그 국민의힘이 이기는데 조금 더 좋아지면 이렇다. 그런 다음에 또 한 일주일쯤 있다가 지금 민주당이 더 나빠졌다. 그랬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까지 고공행진을 갖다가 딱 하다가 그때 왜 고공행진을 갖다가 했습니까? 이게 요번 총선에 아주 히트어를 갖다 만든 사람이 제 생각에는 최병천 소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비명 행사란 말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야.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공천하는 게 뭐 이상한 사람들만 공천을 갖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당의 인기가 이렇게까지 딱 올라갔었는데 그때 희한하게 그 2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조국 그 대표에 대한 판결이 선고가 됐는데 구속을 안 시켰어. 예. 그러면서 조국 대표가 자기는 어찌됐든지 간에 비법률적인 방식으로라도 몸부림을 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연합에 조국 대표 한 10번 정도 주겠다라고 했으면은 조국당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조국 대표가 부담스러운 거지. 왜냐하면 같은 범죄 혐의자끼리 더군다나 조국은 2심까지 유죄가 나왔는데 같이 뭉치면은 그럼 너무 눈에 띄일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내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국이 당을 만들었는데 그게 조국당이야. 조국혁신당이야.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조국 불쌍하다. 그러면서 그래도 조국 찍으러 내가 가야 되겠다. 민주당 싫어 죽겠는데 그래도 내가 조국은 찍으러 가야 되겠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비례대표 찍으러 가는데 투표용지 우리 2장 받지 않았습니까? 2장 받아가지고 한 장만 찍고 나오는 건 좀 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민주당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라고 했는데 그때 뭐가 터졌습니까? 이종섭 대사건하고 황상무 수사건이 딱 터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맨 마지막에 사실 이렇게까지 질 건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더 떨어뜨린 게 처음에는요 기자들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뭐 알겠습니까? 하지만은 정치부 기자 오래 한 사람들은 확실히 촉이 다르더라고요. 저희 같은 사람하고 다르더라고요. 예. 기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종섭 대사건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되고 있으니까 하루에 의석이 5개씩 빠지고 있대요. 매일 5석. 매일 5개씩 빠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진대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맥시멈 뭐 160석, 170석 잡아도 5석씩 열을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160에서 5석씩 열을 빠지면 110석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역시 참 짬밥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구나. 경험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뭐 맨날 책만 보고 이렇게 막 입만 터는 사람하고 진짜 이렇게 현장을 갖다가 발로 뛰면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정치판, 선거판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하고 다르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했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사람들이 저한테도 막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이거 마지막 그 카드는 이거다라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그게
그 의사들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금 의사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 뭐 여당 이런 데가 여기 지금 뭐라 그럴까 너무 강성으로 나간다. 그런데 국민들은 사실 저도 유권자지만 유권자로서 그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딱 한 번뿐이잖아요. 선거하는 날. 그런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선거하는 날에도 그 선거하는 날만 내가 갑인데 을이 되어야 할 그 정부 여당이 왜 갑질을 갖다가 하느냐?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뭐라도 좋았던 거예요. 뭐 그 의사 문제가 아니고 뭐라도 아무거라도 대통령이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고개 숙이는 이 모습을 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그 생각이었는데 대통령이 맨 마지막에 그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2,000명에 대한 근거를 갖다 이렇게 쫙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전략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봤을 때 이게 이 볼펜이 10,000원짜리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뭐 이것도 붙어 있고 이것도 붙어 있고 이것도 붙어 있고 이렇게 누르면 뭐 나오고 그러니까 이건 10,000원짜리 맞아. 이걸 갖다가 대통령은 설명을 갖다가 하면서 대신에 이 볼펜을 살 네가 10,000원이 아니라고 한 근거를 갖다가 대라. 그러면 만약에 아닙니다. 이거 내가 이걸 사려고 딱 봤는데 셀러가 대통령이 이거 10,000원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니에요. 여기 뭐 기스도 있고 뭐 여기 이것도 뭐 헐렁헐렁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5,000원만 그 받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받겠다 이런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략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데 유권자들은 그걸 원했던 게 아니란 이야기죠.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 10,000원짜리냐 이게 5,000원짜리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다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거 10,000원짜리라는 거 알아요. 아는데 그런데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5,000원으로 깎자라고 하는 게 의사들이 어거지라고 한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유권자들이 기대하고 바랬던 거는 어찌됐든지 간에 대통령이 니네들이 아니고 국민 여러분 혹시 속상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태도가 좀 이렇게 그 언짢으신 면이 있었으면은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어찌됐든지 간에 이번 총선에서 저기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일을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쪽 당은 좀 저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갖다가 했었어야 됐는데 그런데 그 타이밍을 갖다가 놓치고 그 와중에 이제 무슨 참 민주당 대단해요. 제가 봤을 때. 아니 대파 같은 거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저런 걸 갖다가 그 만들지? 저는 그게 참 희한하다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참 그 여당은 너무 점잖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파로 들고 나오면 저 같은 사람도 대파 좋아 그러면은 법인카드로 사과 1,000,000원. 그 다음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샴푸, 일제 샴푸, 그런 걸 오히려 더 맞받아쳐야 되는데 대파 어떡하지? 그럼 그 와중에 또 선관위는 대파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더 관심 갖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원래 이제 그 일이 발생하려고 하면 사고가 발생하려고 하면요. 나도 모르게 그냥 뭐 이상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막 얽혀가지고 이렇게 뭐 교통사고도 나고 그렇게 되는데 이번 총선은 여러 가지 것들이 참 희한하게 얽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천만 다행이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9석만 빠졌으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에 막 선거운동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이 등판한 게 역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는 뭐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부울경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이제 또 패널 나가고 그러니까 또 뭐 야당 정치인들도 만나고 뭐 기자들도 만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특히 이제 부울경 중에 정통한 정치인들이나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번에 부울경에서 2자릿수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10석 이상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부울경에 몇 석 나왔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부울경에서 2자릿수 나왔으면요. 100석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100석하고 101석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한 석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제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저보다 훨씬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석이 중요하다. 한 석이.
한석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갖다 한 게 백석하고 백한석은 진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중요한 150석, 151석하고 비교할 수 없고요. 뭐 179석, 180석하고 그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고 100석하고 200석은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부울경에서 두 자릿수 나온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부울경에서 막아준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왜 부울경에서 이걸 갖다가 막았을까? 지금 뭐 김준영, 양문석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맥혀가지고 제가 봤을 때 도봉의 김재소 후보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저는 되기가 무지무지하게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양문석이나 그 김준혁이나 하나만 없었어도 저기 뭐 강남 빼고 뭐 마포 어디가 다 졌을 것 같아요. 근데 부산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양산 집에나 계시지 또 나와가지고 또 펄옷 입고 막 여기저기 다니고 하니까 오히려 부산 부울경 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문재인까지 나서서 그러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빨간 옷 입고 나와가지고 뭐 대구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그게 투표에 도움이 됐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돌아다녀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울경이 지난 총선보다 깎였어요. 그다음에 뭐 저도 충청도 사람이긴 하지만 충청도에서 빼먹은 거를 부울경에서 메꿔준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좀 그런 것들이 아주 그냥 절묘하게 이렇게 엮여져 가지고 109석이 나왔는데 저는 일단은 이것만 가지고도 천만다행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의 악재가 어떻게 다가왔고 뭐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그다음에 부사 부울경 지역에서의 어떤 추세, 거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등판이 오히려 민주당이 악재였던 것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 한 번만 더 저 좀 여쭤볼게요. 이 선거가 이제 총선이 있기 전날에 우리 정익진 변호사께서 이제 사실 통신사에 계신 아주 유력한 인사한테 들은 이야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 빅데이터나 이런 걸 상황을 볼 때 국민의힘이 참패를 한다. 그때 105석 얘기를 해주셨나요? 그때 105석 얘기를 해준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참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빅데이터로 상당히 확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당시에 그런 이제 어떤 총선 전이니까요. 이건 선거 전이니까 투표 까기 전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 빅데이터에서 주로 나오는 정부 심판이랄지 국민의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랄지 이런 건 어디에 초점이 있었을까요? 그것까지는 뭐 제가 사실은 뭐 어쨌든 요즘 방송 많이 하잖아요. 예. 방송 많이 하는데 제가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정치 오래 하시고 뭐 기자 오래 하시고 그랬던 분들은 눈 딱 감으면 전국 판세가 그냥 쫙 펼쳐진대요. 254개 그 지역구가 어디 쫙 펼쳐지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동네 지역구도 잘 모르는데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식을 동양하는 거, 구걸하는 거.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많이 물어봤어요. 형님 여기에는 요번에 총선 결과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한 135석은 나올 것 같아. 그다음 여기 뭐 김 기자 여기는 어떻게 나올 것 같아? 대충 뭐 여기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자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누구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정치인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뭐 여기저기 많이 물어봤는데 제 경험상 제일 정확한 데는 어디냐? 기업이더라고요. 이게 보십시오. 출구조사가 엉망으로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이 출구조사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MBC, KBS, SBS가 수십억 들여가지고 예측한 게 엉망이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때 거기에 오염됐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이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제가 국민의힘 사람한테 안 물어봤겠습니까? 물어봤죠. 국민의힘 어떻게 나올 것 같아? 뭐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뭐 여의도 연구원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면 이 정도 나올 것 같아.
민주당엔 제가 안 물어봤겠습니까? 제가 민주당의 다이렉트로 물어볼 수는 없지만 민주당 사람들,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 아는 분들한테 이번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자기들한테 유리하거나 유리하게끔 그 유리한 게 어떨 때는 좀 뻥을 갖다가 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저는 요번에 민주당은 어떻게 했느냐, 민주당 패널들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 강성필 부위원장이 굉장히 아주 그냥 현명하게 말을 잘했어요. 강성필 부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번에 정권 심판이 돼야 되는데 국민들께서 회초리로 때려주시면 일당, 몽둥이로 때려주시면은 과반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기대하지 뭐 200석 같은 거는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민주당 몇 석 나왔습니까? 민주당 단독으로 뭐 과반수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나왔잖아요. 민주당이 단독으로만 하면 161석, 지역구에서 161석, 더불어민주연합 14석 하면 같은 당으로 보면 175석이네요. 175석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175석이 나올 거라고 그 민주연구원에서 예측을 못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어떻게 그 전략을 갖다가 우리 뭐 175석 나올 거야 이러면 거기서 빠질 테니까.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제일 기대했던 건 뭐냐면 200석일 테니까. 그런 그 입장을 갖다가 취했던 건데,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냉정하게 가장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던 데가 그게 기업이었던 것 같은데, 기업에서는 이 정도 수치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기업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만나신 분들 중에는 일반 정당에서의 그냥 일반적인 여론조사 숫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통신사, 포털 이런 거 보면 흐름을 알 수 있잖아요. 빅데이터는 그것을 추계를 해보는데 그 빅데이터 추계상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게 좀 포착되는 내용이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어요. 자세하게 뭐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빅데이터 분석상 105석인가요? 뭐 그렇게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이 실제로 참패를 할 것이다. 지금 상황은 그렇다. 여론조사 이러쿵저러쿵을 떠나서 빅데이터가 더 근접하게 지금 맞췄던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이번 이제 국민의힘, 뭐 정부 여당 모두 이제 지금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유 좀 향방은 좀 뒤에서 간단하게 다루더라도 제3지대 정당 이도 있었잖아요. 네네. 새롭게 떠오르는, 그래서 그 새 3지대 정당이 운명이 좀 갈렸어요. 네네. 새 3지대 정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총선에서는 제3지대 그 정당이 설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큽니까? 아니면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이 큽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민주당 지지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발이 이런 결과를 갖다 낸 거지,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 사람들 많이 있죠. 하지만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보다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 생각을 갖다 하거든요. 단적으로 예컨대 한 달여 전만 해도 국민의힘이 뭐 160석, 170석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지율이 그때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취약했느냐. 제 생각에는 이종섭 대사, 그 다음에 뭐 황상무 수석, 거기에다가 조국혁신당, 이런 아주 변태적인 정당이 딱 등장을 하니까 그 지지율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170석이 역으로 넘어가가지고 그것도 더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70석에서 60석이 그냥 빠져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상대 당에 대한 반감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제3지대가 설 여지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준석 대표는 이제 살아 돌아왔지만 뭐 새로운 미래나 뭐나 다 여지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었습니까?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진짜 변태적인 정당이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나마 제3지대에 가야 할 표를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변태적인 정당이 등장해가지고 비례표는 거기가 다 그냥 싹쓸이하고 그 다음에 그 뭐 지역구 표는 민주당이 그걸 갖다가 또 그 덕을 갖다가 보고 이런 구도가 났기 때문에 그 뭐 제3지대 정당이 그거는 안 된 것 같고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 그 조국당이 제3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조국당이 제3당이 됐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번에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재밌는 게 있냐면 지난번에 그 21대 지금 국회를 갖다가 보면 구성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민주가 183석, 그 다음에 그 국민의힘이 111석, 그래가지고 몇 석이 됩니까? 284석이잖아요. 예. 총선 끝났을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몇 석이 빕니까? 6석이 빈다고요. 그 6석이 누가 가져갔던 거냐? 정의당이에요. 정의당이 없어졌어요. 정의당이 없어지고 그러네요. 정의당 없어진 그 자리에 누가 생겼느냐? 조국당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정의당은 6석이었단 말이에요. 조국당은 12석이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 총선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적절한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조명 대전이 벌어질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12석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막 해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조국당은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갖다가 할 거고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 그야말로 캐스팅 보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그 민주당에 친명계만 있습니까? 민주당이 175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175석 중에 그 비례대표의 절반 정도는 민주당 몫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시해도 따르지 않을 사람들이 5-6명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부울경 쪽 지금 뭐 많이 이제 폭망했지만 부울경 쪽에 있는 의원들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 친명이라기보다는 친문 쪽에 가깝고 친조국 쪽에 가깝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게 겉으로는 거대 야당 군과 그 다음에 확족을 하는 건 아니고 회복하지 못한 여당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야당 내부의 사정이 굉장히 다단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정치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예. 4.10 총선 결과와 원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시간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원인만 분석할 수는 없고, 지금 마지막에 이제 향후에 예상되고 있는 상황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것도 중요한 주제 같아요. 근데 우선 각 정당의 지도자들이 향후 향방도 중요하잖아요. 네네. 몇 가지 포인트로 이제 잡으면, 우선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운명, 또 이재명 대표, 이준석, 이낙연,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각 정당 지도자들이 향후 어떤 상황에 처할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하신 바를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은 저는 각 당의 지도자도 지도자이지만 네. 대통령이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황이 딱 되어버리면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한대요. 공무원들이 대통령이 이렇게 영을 갖다가 내려도 공무원들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딴짓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뭐 대통령 영이 이제 서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그게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승리했으니까 대단하죠. 뭐 이재명 대표 제가 봤을 때에도 진짜 대단하다. 야, 어떻게 저런 그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재판을 갖다가 하면서 또 그 재판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선거를 갖다 이렇게 하나. 물론 이제 본인이 운도 좋았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뭐 아주 그냥 큰 시름을 갖다가 놓은 그러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는 이번 달만 해도 재판 5번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또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하고 뭐 이렇게 좀 뭐 서운하기도 하고 뭐 짜증나기도 하고 해가지고 민주당 쪽에 딱 표를 몰아줬지만 민주당 하는 일을 갖다가 보고 아유 또 내가 왜 이걸 갖다가 찍었나,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면서 그 와중에 이제 이화영 판결 나오고요.
김혜경 판결 나오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또 이제 재판 불려가고 이런 모습들을 갖다가 보면서 아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는 순간 조국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끝납니다. 왜냐하면 징역 2년 살아야 되고요. 형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속되는 순간부터 7년 동안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대선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피선거권을 회복하려면 대통령이 사면 복권 해줘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조국 사면 복권 해주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해주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조국 대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무엇이든지 하려고 뭐 별별 일을 갖다가 뭐 기본적으로 한동훈 특검법부터 만든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얼마나 잘 만드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뭐 10시 반인가요? 뭐 이야기 한다라고 그렇게 제가 그 신문 기사를 갖다가 본 것 같은데 아마 물러나겠죠 뭐. 원래 비대위원장이 비상대책이니까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거길 보면 국민의힘 당규를 보면은 1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꼭 1년이 아니고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비상 상황이 끝나면은 이제 임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제 비대위원장 사퇴한다라고 할 것 같고 뭐 할 일도 없잖아요. 뭐 비상대책위원장. 그 다음에 이제 원내 대표가 아마 뭐 당대표 직무 대행 역할을 갖다가 하면서 뭐 이제 국회가 개원되거나 뭐 이제 새로 22대 임기가 5월 30일부터인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 전당대회 하겠죠. 그때 이제 당대표 뽑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국민의힘은 당분간 새로운 당대표 체제로 갈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면 또 금방 뭐 한 2년 정도 지나면 대선 국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 국면 딱 들어갈 때 그때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와 인기가 유지가 되면 그럼 유력한 정치인이 대선 후보가 될 거고 그 와중에 뭐 다른 일들이 벌어지면 뭐 그건 뭐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 대표는 아마 재기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뭐 연세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호남에서 자기 안방에서 얻은 표가 너무나 처참한 수준.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영배 후보한테 그랬으니까 민영배 의원한테 그랬으니까 그럴 것 같고 이준석 대표가 아주 큰 성과를 갖다가 얻어서 국회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만약에 진짜로 국민의힘이 딱 100석만 얻었다. 그러면 아니면 99석만 얻었다. 그러면 개혁신당의 가치는 하늘을 찌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국민의힘이 109석을 갖다가 얻었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다시 국민의힘하고 연합하는 것은 본인도 원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에서도 뭐 그럴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오전 11시에 총선 패배 입장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거취를 언급하겠죠. 거취를 언급하면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직을 사임하겠다. 이런 이제 거취 표명을 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예견이 됩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마 지금 11시니까 1시간 정도 후면 그런 상황일 텐데 그럼 가정법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당선에서 사실은 주로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대구, 경북 지역, 그다음 강원 지역 이런 지역에서는 각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다수석이 차지했지 않습니까? 네네. 충청도 지역에서도 국민의힘이 상당히 대패를 했고요. 수도권에서도 말할 거 없고 서울의 경우에 국민의힘이 11석인데 여기에 이제 나경원 의원이 됐어요. 네네. 동작을해서 나경원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왔는데 마포 갑에는 이제 조정은 의원이 됐고 용산에는 권영세, 도봉갑에는 김재섭 후보가 됐는데 자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차기
국민의힘 대표 누가 될까? 이거 생각을 당연히 해보게 되겠죠. 인천에서 다선 의원인 윤상현 의원 정도가 됐고, 배준영 의원 정도가 됐고, 뭐 이제 그리고 일부 경기 지역에서 약 7석 정도의 의석이 있는데, 이게 물론 이제 당 밖에 있는 현역 의원이 아닌, 당 안에 있지만 뭐 현역 의원이 아닌 뭐 당대표를 세울 수도 있죠. 그렇지만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비상대책위를 또 운영할 수는 없고, 정상적으로 아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를 뽑을 걸로 보는데, 그러면 차기 대표 누가 좀 유력해 보입니까? 저는 전혀 예측을 못 하겠고요. 예. 그다음에 예측할 생각도 없어요. 예측할 생각이 아예 없어요? 네네. 관심이 없어요? 아니 관심이 없다라기보다 지금 벌써 뭐 당대표 이야기할 때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컨대 뭐 국민의힘이 한 135석 정도, 과반수는 안 돼도 그래도 135석 정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뭐 의미 있는 그 숫자를 갖다 얻었으면, 아 그러면 이제 그래도 여소야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당대표 해가지고 이렇게 핸들링을 갖다가 잘한 게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벌써부터 그거 뭐 당대표 운운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나경원 대표가 내가 당대표 해가지고 잘 추스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본인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집에 불이 났는데 내가 뭐 이거는 내 거, 이건 내 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국은 여당 대표니까 대통령의 의중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당정 간의 관계가 조금 원활하게 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그 대표를 맡으면은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예.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거기에 적합한 것인지, 뭐 나경원 의원도 충분히 뭐 당대표 될 만한 그런 커리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는 있는데, 뭐 당대표 후보군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뭐 누가 뭐 되는 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아직 해보지 못했습니다. 예. 군침이 싹 도는님, 군침이 닉네임이 재밌네요. 군침이 싹 도는. 군침이 지금 돌진 않지만 군침이 싹 도는님, 그리고 맨스타인님, 어려운 때인데도 이제 슈퍼챗 해주셔서 고맙고요. 자, 지금 시간이 많이 해서 이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향후 윤석열 정부가 처할 상황이 지금 가장 우리에게 목전에 다가와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지금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탄핵 문제도 얘기하고, 김건희 특검법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뭐 한동훈 특검법 얘기도 하고, 최상병 문제도 하고, 특히나 부산에서 당선된 민주당 의원 한 명 있죠. 전재수 의원, 현재 의원이죠. 그리고 후보이기도 하죠. 이제 당선됐으니까 22대 의원도 하겠네요. 전재수 후보가 당선 일갈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 최상병 문제 얘기했어요. 네네. 해병대 전우회들이 자기 찾아와서 엄청 호소를 했다. 그래서 최상병 문제, 이런 문제를 얘기했는데,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뭐 지금 여러 문제가 있는데, 딱 감각적으로 당장 대통령에게 닥칠 중요한 문제들 또는 상황,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제가 봤을 때 최상병 문제는 프레임에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최상병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이나 있었습니까? 최상병 문제가 이렇게 수면에 떠오른 거는 딱 하나 때문에 그래요. 이종섭 대사 때문에. 사람들이 저부터도 최상병 문제 이렇게 까맣게 잊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군사법원법이 군대 형사소송법하고 똑같은 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군 사망 사고는 일반 군에서 수사하는 게 아니고 일반 법원에서, 일반 경찰, 검찰, 일반 법원에서 수사하고 재판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상병 안타깝게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군 수사기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 오히려 민간 경찰, 검찰에서 수사하고 민간 법원에서 재판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크게 논란이 될 여지가 없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종섭
김병섭 전 장관이 대사로 임명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대사로 임명돼도 뭐 호주에 조금 늦게 갔어도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도 드는데 뭐 내부적인 사정은 있었겠죠. 뭐 호주와의 관계라든지 어찌됐든지 간에 일반적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저게 뭔가 대단한 무슨 뭐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게 실체도 중요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비춰지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 사실은 최상병 사건은 그냥 원칙대로 법대로 수사해가지고 뭐 문제 있는 사람들 처벌하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 현안은 무엇이냐면은 의사 문제예요. 의대 정원 문제. 이게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그다음에 지금 오히려 반대되는 그 의협은 막 그 의사들끼리 각 단체별로 이렇게 막 그 4분 오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고 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그 대통령이 좀 그 잘 그 처리를 갖다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제일 그 예상이 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야당이 어마어마하게 공세를 갖다가 할 거예요. 똑같은 여소야대라고 하더라도 4월 10일 이전의 여소야대와 4월 10일 이후 오늘부터의 여소야대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 야당이 그렇게 정치적 공세를 갖다가 펼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여당과 대통령실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이 이렇게 막 그 뭐 복지부동하거나 뭐 그랬을 때 이런 그 공무원들을 다 잡고 어떻게 일을 갖다가 하실 것이냐.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가 아직도 3년이 더 남았단 말이에요. 3년도 더 넘게 남았어요. 대통령 선거는 지난 2022년 3월 9일이니까 그러니까 뭐 아직 이제는 이제 3년도 안 남은 셈이 된 거죠. 뭐 한 2년 한 10개월 정도, 2년 11개월 정도 남은 셈이 되는데 대통령 임기는 3년하고도 플러스 알파로 한 달 정도 더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 대통령이 이제 일을 세우고 우리나라를 갖다가 잘 이끌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그 단돌이 해가지고 일을 할지 그게 이제 조금 그 신경 써야 되고 걱정되는 면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정혁진 변호사님 오시고 4.10 총선 결과 요인 향후 예상되는 걸 좀 짤막짤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자세하게 하나씩 분석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시간이 좀 제약돼서 조금은 이제 큰 문제들 중심으로 다뤄봤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도 마음이 굉장히 지금 좋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딱 표정을 보니까 제가 오랫동안 봐왔는데 거의 20년 이상을 제가 정혁진 변호사님을 봐왔는데 오늘처럼 얼굴이 안 좋은 거는 제가 처음 봤어요. 아, 그래도 제가 잠을 잘 잤어요. 잠을 잤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6시에 출구조사 발표가 딱 나고 네. 사실은 오늘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채널A에서 개표 방송했거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지금 7시 반에 TV조선에 또 나가야 되고 그래가지고 오늘 그 목요일 일정이 새벽부터 그냥 쉬는 시간 없이 또 거기에다가 회의도 2건이나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바쁜 날이어서 어제 6시에 집에 빨리 들어가서 뭐 밤 12시까지라도 좀 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다들 그러셨을 거예요. 잠을 못 잤어요. 12시까지. 그러다가 12시 이제 시간이 막 가면서 출구 조사와는 다른 결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새벽에 그 2시부터 4시까지 개표 방송하고 끝나고 딱 왔더니 이제 그때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구도가 110석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로 이제 결론이 났다. 그 이야기를 갖다 들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TV조선이 이제 그 방송 프로그램이 제가 맡은 그 코너가 오늘 그 총선 때문에 없어지는 바람에 그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집에 가서는 꿀잠 잤어요. 예. 4시부터 한 7시까지인가 한 3시간 정도 잤는데 정말로 잘 잤습니다.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 어쨌든 마음은 참 사람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최악을 갖다가 지옥을 갖다가 경험하다가 지옥보다 조금 더 조금 이만큼 나은 그 상황을 갖다가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큰 짐을 던 것 같고 큰 바위 덩어리를 갖다가 내려놓은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이제 끝냈으면 좋겠는데 예. 이와 같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요. 이게 네 탓이냐 내 탓이냐 뭐 정혁진 탓이냐 허연준 탓이냐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수렁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급한 불은 일단 꺼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허연준이 잘했는데 정혁진이가 망쳤다. 그런 식으로 블레임을 하더라도 지금이 아니라 일단 급한 불은 꺼놓고 마음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정돈된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출마하셨던 많은 분들이 제가 많은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부터 해가지고 열심히 일한 거는 사실이니까 이제 그렇게 좀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좀 마음을 갖다가 보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도 마음 추스리시고요. 또 다시 또 시작하시니까. 그래야죠. 뭐 이렇게 예. 세상이 끝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정혁진 변호사님 모시고 4.10 총선 여러 요인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최재수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